101세에도 현역으로 일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101세의 고령의 나이로도 현역 의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비결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그만의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만의 알찬 비밀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 출판 다나카 요시오 지음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무려 1918년생임에도 2023년까지 의사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단순한 건강관리 책을 넘어 장수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란 매일의 수면 부족이 비처럼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의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면이 건강에 좋은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면 시간은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으로도 졸리지 않고 딱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했고 전날의 피로가 풀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매일 약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에 발생한 일의 피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30분을 넘겨 1시간 가까이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잠을 습관화하려는 사람은 15분에서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 기업에서는 직장 내에 낮잠을 자는 공간과
쾌면을 위한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는데 낮잠 등의 휴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경영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내내 일하면 피로가 발생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낮잠을 자면 그 시간 동안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개운해집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비행사에게 26분 동안 눈을 붙이게 했더니 인지 능력이 34%, 주의력은 54%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낮잠은 24시간 주기로 변동하는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생리현상 측면에서도 이치에 맞는 수면법입니다. 서커디안 리듬이란 한마디로 생체 시계입니다. 서커디안 리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리 활동은 오전 중에 상승해서 정오에 절정에 달한 다음 이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저녁 전부터 다시 상승해서 수시간 활성화한 다음 취침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시 떨어져서 새벽 2, 3시경에 가장 낮아집니다. 생리활동이 낮아지는 오후의 몇 시간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서 일에서도 실수가 많아지고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낮잠은 이렇게 생리활동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줍니다.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는 오후 몇 시간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는 관습인 시에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낮잠을 자는 것이 어려우니 피곤할 때 잠깐이라도 눈을 감는 방법을 권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가 띄엄띄엄 있을 때는 진찰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시 눈을 붙입니다. 피곤할 때는 1, 2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피곤했던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낮잠은 피로를 푸는 것 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병, 뇌경색,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짧은 시간이라도 낮잠을 자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낮잠으로 더욱 충실한 하루를 보내봅시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80세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체가 약해서 걸을 수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누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고령에도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누워 지내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 생활 속에서 자주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걷기가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지치고 다치기 쉬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겁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 걷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체가 약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약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얕은 턱에도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서워서 더욱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고령자가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서 생각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재활 치료만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히 볼 일이 없어도 산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에 오후 진료를 끝내고 산책을 했습니다. 대만에 온 뒤로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점심 식사를 하고 초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살았던 곳도 그랬고 지금 이곳도 집 근처 산책 코스 도중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제가 다니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집 근처에 수령 2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이 있어서 매일 왕복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에 산책이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자세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가령 최근에는 본래 C자 커브 형태여야 할 목뼈가 일자가 되는 일자목이나 상체가 앞쪽으로 굽은 새우등이 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서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를 인터뷰하러 온 남성의 아버지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때 붓글씨에 빠져서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씩 2, 3년간 붓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 붓글씨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서예는 등을 펴고 붓을 잡는 것이 바른 자세인데 붓글씨를 시작할 때 이미 등이 꽤 굽어 있었고 그 상태로 매일 오랜 시간 붓글씨를 쓰다 보니 더욱 굽은 것이었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가 구부정한 등을 의식해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심한 상태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 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등이 구부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사람처럼 평소에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등이 굽은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굽은 등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니 등이 굽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돼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시 자세는 베개와 요, 매트로 정해집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은데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젊을 때부터 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잘 때는 베개를 베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해질까봐 베개를 베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것의 효과를 깨닫고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반듯한 자세로 자면 등이 뒤로 젖혀지는 상태가 되어 새우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우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반듯한 자세를 의식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데 베개를 베지 않고 자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세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새우등 체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대만은 과일이 풍부합니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리치, 용과 등 맛있고 저렴한 과일이 많아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과일 100g 이하의 소량을 채소와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의 피토케미컬은 노화, 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과일 섭취량은 채소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정한 권장량을 크게 밑돌고 있고 게다가 매해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은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과일은 품종을 개량해 전반적으로 당도가 높아져서 케이크나 과자처럼 단 것도 있어서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치 개선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자당, 포도당 같은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본질적으로 몸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식후에 급상승하는 식후 과혈당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당류는 식후 과혈당 같은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매일 먹도록 합시다. 또한 저녁 식사 뒤보다는 기초 대사가 높은 아침에 먹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비만을 초래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름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건강을 생각할 때 기름은 반드시 필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은 섭취 방법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몸에 좋은 기름과 좋지 않은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 올리브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어떻게 몸에 좋은지는 이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기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기름은 크게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포화 지방산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샐러드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홍합씨유 등에 많이 들어있고 상온에서 액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성분으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크게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지방산은 알파 리놀렌산으로 등푸른 생선인 정어리와 꽁치 외에 들기름, 아마씨유, 차, 조기, 씨 오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최근에는 치매 예방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와 고혈압, 부정맥을 예방하며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고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는 등의 건강 효과를 자랑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대표적인 지방산은 리놀산으로 주로 샐러드유, 옥수수유, 홍합씨유, 해바라기씨유, 참기름 등에 들어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다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은 어느 한쪽만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1대4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대부분 오메가6 지방산을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릴 만큼 많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알레르기 증상과 꽃가루 알레르기를 발생시키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의 신경성 질환과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균형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고 차조기 씨 오일과 아마씨유를 사용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며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는 식용유를 사용하는 조리법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채소 스무디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더해서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 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 작용이 뛰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활동이 약해져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인산은 장에 자극을 주어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변비증이라 할 정도의 변비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올리브 오일을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쾌변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대만에서는 차를 즐기는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의 차 주전자를 축소한 것 같은 작은 단지의 차를 술잔처럼 생긴 작은 찻잔에 여러 번 따라 마시며 음미합니다. 저도 일하는 짬짬이 그리고 집에서 쉴 때 자주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피토케미컬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성인병과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편 커피나 홍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에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치를 개선하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들어있고 홍차에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골세포의 파쇄 증가를 저지하는 테아플라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커피에 아디포넥틴이라는 장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디포넥틴은 혈관을 지켜 동맥경화를 막아줍니다. 인간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약 2%가 강한 산화작용을 하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란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가 녹슬면 세포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편식, 불규칙한 생활, 수면 부족,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농약과 식품 첨가물 등의 화학물질, 대기오염, 자외선, 전자파. 이것들은 전부 몸 안의 활성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식사와 생활 습관에 주의해 활성산소를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스트레스는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안의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정상세포와 유전자를 공격해서 검버섯, 주름 등의 노화 현상을 앞당기고 동맥경화와 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의 요인이 됩니다. 몸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초래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을 비롯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도 심하며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 따위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의식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이 심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타입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성격 덕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나 봅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마음속으로 기분 전환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나는 일,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은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은 그 환자의 증상이 좋아져서 다행이다. 내일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는데 기대된다 하고 기분 좋았던 일, 신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오래 지속한 사람은 의외로 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주체 못하는 사람이 몸에 이상을 호소하거나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있는 것이 당연하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오키나와에서 의사로 일했는데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가 4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찾다 보니 반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장수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오키나와인데 2015년 일본 후생 노동성의 도도부연별 기대 수명 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 여성은 전국 7위, 남성은 36위로 이전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술 섭취량, 지방이 많은 고칼로리 식사,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간질환과 당뇨병 환자가 매우 많고 흡연이 일으키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예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 여주 등의 채소, 해조류, 생선, 두부를 비롯한 콩 제품을 자주 먹었습니다. 싱거운 음식이 많아서 염분 섭취량도 적었습니다. 그런 식생활이 크게 바뀌게 된 것은 미군 기지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의 서구화와 패스트푸드의 보급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식이섬유가 풍부했던 이전의 건강식보다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급증해서 비만인의 비율이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또 후생 노동성 조사에서는 성인병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운동 부족을 드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걷는 일이 적어서 운동 부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1. 채소, 생선,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2. 음주와 흡연은 삼가며 3. 몸을 자주 움직이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진찰실에는 고령자가 많이 오는데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식사입니다. 오키나와는 채소, 생선, 해조류 중심의 식단이 두드러지고 대만은 채소, 생선, 발효식품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지역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사람들은 이처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고령에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집안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걷고 매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셋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화 상대인 친구가 여럿 있고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으며 그림이나 붓글씨 등의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3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장수법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오랫동안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계속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책은 장수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